제가 요즘 사는 게 아닙니다. 거의 매일 그 협박과 폭력과 받고 있고, 결국은 뭐 언론사 문건대로 MBC 방문진의 이사 2명을 쳐냈고요. 교수들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제일 쉬운 상대이기 때문에 학교에 압력 넣기도 쉽고, KBS도 교수인분 한 분이 얼마 전에 사퇴를 하셨고, 저 혼자 남다 보니까 저만 거꾸로 틀리면은 이제 KBS가 장악이 되니까 온갖 방법, 뭐 집단 린치, 뭐 학교에 대한 뭐 협박, 그냥 뭐 폭언, 뭐 온갖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어서 좀 사실 힘듭니다. 오늘도 사실은 좀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또 이 중요성 때문에 흔쾌하게 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기회 되면 다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자리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찬양 뭐 이런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박정희 대통령 또는 박정희 체제의 좀 아쉬운 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왜 박정희 체제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였고, 이 시기가 없었으면은 오늘의 그 번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박정희 체제가 억압적이었죠. 뭐 그를 독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뭐 제3세계 독재 지도자들이 되게 그렇듯이 억압적 통치를 했지만 조금 특히 심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정희도 독재자, 뭐 김일성도 독재자, 뭐 김정일도 독재자인데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이승만과 박정희식의 독재라고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authoritarian regim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권위주의적 체제라고 해가지고 이 체제는 비록 억압적이긴 하지만 언론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관영 언론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그 다음에 이 강력한 야당, 다수당 또는 양당 체제에 있어서 야당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반해서 totalitarian regime, 북한이라든가 과거 소련이라든가 마오쩌둥 시절의 중국과 같은 경우에 전체주의 체제는 야당이란 게 어디 있고, 자유 언론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고, 선거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을 구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체제도 마찬가지지만 박정희 체제도 비록 선거 부정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를 거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인정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전쟁 때도 선거를 거르지는 않았죠, 대한민국은.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박정희 체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진정한 후계자를 육성하는데 게을리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회고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인 시절에 했던 인터뷰를 보면은 아니다, 후계자를 키우고 있었다, 최규하를 후계자로 키우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얘기가 사람들에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규하라고 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뒤에서 이제 수렴 총정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삼사공화국을 보면은 사실 박정희의 후계자, 여권에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였냐면 하나가 바로 김종필이었고 하나가 김성건 씨였는데 두 사람을 그 후계자로 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건 그 박정희 입장에서 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김종필 씨에 대한 불신, 저 사람에게 정권을 줬다가는 내가 했던 게 도루묵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불신이 있었고, 김성건 씨에 대해서는 저 사람에게 정권이 가면은 일본식 금권 정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던 차에 워낙 이 양반이 그 강력한 리더십과 정치력을 갖고 있으면서 한때는 4인 체제가 대통령의 권력과 버금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지성 내무장관 해임 결의안 통과로 대통령은 그걸 부결시키라고 했는데 김성곤은 가결시키라고 했을 때 공화당 의원들이 김성곤 씨 얘기를 들어서 가결을 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그 4인 체제가 무너지면서 진정한 의미의 후계자를 키우지 못하는 정치가라고 하는 것이 갖고 오는 비극성, 그게 결국엔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본인이 이제 군부 출신이었고 그 군을 통해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기도 군대가 제일 무서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 자신도 군이 제일 무서웠기 때문에 당시 그 군부는 이국 출신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급격하게 본인의 우호적인 그 영남 군벌로 대체하는 과정이 좀 급격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한 통계가 한 해에 20명이 장군 진급을 했는데 17명인가가 영남 출신이었을 정도의 편중을 가져왔고, 여기에 대한 그 반발 때문에 그 최세인 장군 당시 이군사령관이 강력히 반발을 하다가 군복을 벗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군부의 그 수뇌부를 의도적으로 약체로 만들어서 통치하려고 했던 방식을 취한 게 결국에는 그 11.6이라고 하는 거대한 비극을 낳게 된 결과가 됩니다. 그럼 김재규를 포함해가지고 군부에서 학교 성적이 다는 아니지만 학교 성적이 왜 끝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올렸는지, 왜 진급이 가장 늦었던 사람들을 나중에 그 참모총장 합참 의장까지 올렸는지, 왜 일본군 하사관 출신, 육사나 관동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 아니라 하사관 출신들을 그 수뇌부로 올렸는지,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 결합이 돼가지고 11.6이라고 하는 그 비극이 일어났던 하나의 그 원인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시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그 얘기가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랜 그 숙성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체제이고, 대한민국은 불행히도 자유민주주의의 전통이 길지가 않았고 그것이 이식이 됐던 체제였기 때문에 이런 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 훼손이라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왔던 진통이라고 해석을 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을 받아서 대학생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세계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돼서 이제는 먹고 살게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교육받은 시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좀 자유를 좀 부과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박정희 시대 그 권위주의적 체제를 더 이상 견디지 못했던 게 79년이 아니었나. 그때 일어난 것이 바로 그 부마 사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79년에 이 사태에는 뭐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요인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박정희가 만들어낸 체제가 박정희 자신을 넘어섰을 때 생겨난 그 현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맹률 80%인 나라에서 국민교육을 시켜서 국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문맹을 탈피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대학생들이 또 많아졌죠.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식의 오토리테리언 레짐을 대학생들이나 배운 사람들이나 시민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했던 것이 그 자유였다. 그래서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저는 자기 성공의 희생물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레짐에서는 절대로 시민들이 민주혁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여지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승만과 박정희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진통을 겪어야 됐던 시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하지를 못했냐라는 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산업화와 산업혁명과 자유민주주의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산업화의 아버지인 영국조차도 이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났지 동시에 일어난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산업화를 이루고 나서 그렇게 생겨난 중산층, 시민층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버텨낼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지, 이게 동시에 추진된 예가 없었고 거꾸로 된 경우에도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해낼 만한 기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상 뭐 필리핀의 막사이사이 체제 이후의 필리핀 상황 같은 거 보면은 너무나 자명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박정희 체제가 뭐 조갑재 대표님께서 너무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셔널 시큐리티의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거기에 있어서는 뭐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그 업적을 냈고, 또 하나 경제 체제, 경제 성장을 박정희 시대의 이제 최고 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쓴 글이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 이번 달에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이 딴지들이 들어와요. 제가 중국에 학술 출장을 갔을 때 기모라고 하는 명예교수가 사람들이 있는데서 저한테 아주 대놓고 질문하더라고요. 강 교수, 내가 봤을 때는 누가 그때 대통령이 됐어도 경제 성장은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 제가 유학 시절에 경제과 교수, 미국에서 경제과 교수를 하고 있는 정모 교수가 한국은행 출신인데, 아이고 뭐 한국의 경제 발전은 그거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부지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정희 아니라 박정희 조카가 대통령이 됐어도 한국은 경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저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좀 무한하다 싶을 정도로 어르신들에게도 좀 반박을 하는 좀 성격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반박을 제가 좀 종합을 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해서 경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북 출신들, 북한 분들은 남한 출신들보다 기후적인 조건 뭐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부지런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부지런한데 왜 북한은 기하선상에서 헤매고 남한은,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을 이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 민족성, 민족의 근면성 이런 걸로 치환을 했을 때는 그것이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정희가 집권했을 때 한국 경제학계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학계는 서울대 상대, 서울대 경제학과를 중심으로 민족경제론 또는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이라고 하는 이론 체계가 완전히 또아리를 틀고 이것이 그 주류 경제로 행세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교수들도 여기에 일정 정도 협조를 해야 살아남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뭐 연세대 경제학과, 고려대 경제학과, 성균관대 경제학과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경제학과가 이 논리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민족공조로 가야 된다, 폐쇄경제로 가야 된다, 농업, 경공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왜? 우리가 세계 경제체제 속에 이렇게 편입이 되는 순간 우리는 가난한 나라에서 더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고, 종속적인 국가에서 더 종속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적인, 조금 못 살더라도 아주 우리가 자주적인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정치적으로 집대성된 것은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일 때 내놓은 얘기인데, 이것은 그 저자가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얘기가 되지만 사실은 저자는 박현채 교수가 대피를 하셨고, 그것에 대한 그 세부 사항은 그 박현채 교수의 그 제자들이 성균관대 그 교수로 계셨던 모 교수님이, 지금은 이제 그분은 이제 전향을 하셨습니다. 주로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그 완성을 했다고 그 내부인들, 당시 이 그룹에 속했던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 한국경제학계의 주류였던 대중경제론, 민족경제론식으로 갔었으면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잘 돼봤자 지금 미얀마 수준의 경제 정도밖에 안 됐을 것이고, 이런 경제 체제를 가지고는 북한 체제에 먹힐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주류 경제론에 대항을 해서, 아니다, 우리가 세계 경제 속에 아주 적극적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수출 주도 경제, 무역 주도 경제로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좀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행락객들의 그 유흥도로다, 우리에게 왜 이런 도로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게, 놀랍게도 당시 야권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 그 다음에 여권에서도 강력하게 공부해서 제의가 될 때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추진해낼 만한 추동력은 박정희 체제 이외에는 갖기가 상당히 힘들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그 생각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런 그 박정희 경제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 좌승희 교수님 혹시 오셨습니까? 네, 좌승희 교수님께서 제일 전문가시기 때문에 참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볼도저 앞에서 그 삽질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만, 당시 그 박정희의 그 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 이론에 없는 아주 독특한 이론이었고, 그 반대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다행히 이 논리에 그 힘을 실어주는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서강학파입니다. 그럼 왜 서강학파 교수들은 이러한 그 개방형, 수출 주도형 경제를 지지를 했는가? 이분들의 성향을 보면은 재밌게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이 거의 없습니다. 남동우 교수 국민대 정치학과 출신이세요. 이승윤 교수 서울대 영문과 출신이세요. 주로 이러한 분들이 일본식 경제, 일본식 좌파 경제사관에 완전히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성균관대 그 교수들이 찌들어 있을 때, 미국, 독일, 영국 이런 데서 최첨단 경제론을 배우고 온 젊은 교수들이 포진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분들의 그 논리대로 결국은 박정희 경제체제의 경제 브레인으로서 이것을 그 추동해 나간 그룹이 교수로서, 그리고 나중에 관료로서 그 영입이 된 그 서강학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체제가 없었더라도
누가 됐어도 경제 발전했었다라고 하는 논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여러 방증들을 봤을 때 그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안보 체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가 생겨나는 진통으로, 숙성해 나가는 진통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정희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 주최 측의 그 종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장 문건, 정권을 장악하면 방송을 장악하고 싶죠. 그런데 옛날에는 사장과 이사장을 직접 공격을 해서 끌어내리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제는 이사 2명만 쳐내면은 이사장과 사장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종수법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종수법에 따라서 아주 그 문건대로 저 같으면 조금 창의적으로 좀 바꿀 텐데, 그게 조선일보에 또 취재로 나왔으니까. 근데 그냥 밀고 나가면서 제일 건드리기 쉬운 교수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야비하기 짝이 없는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는 성공을 했고, 그것도 그냥 뭐 전격적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돼서 국감이 뭐 파행으로 가고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그거 뭐 잘하고 있는 건데 왜 그 국감을 파행시키냐라는 또 안철수다운 그런 또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이제 KBS도 뭐 제 생각에는 뭐 버텨봤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제가 지금 얼굴이 반쪽이 되고 지금 뭐 온갖 그 수모를 받고 뭐 그냥 저희 집 가족들 그 사진을 그냥 집 앞에서 다 찍어가지고 그 사진들을 온 동네에 뿌리고 다니고 있고, 뭐 김원배 이사 같은 경우는 가족들 사진을 뭐 현상 수배 그래가지고 대전에 계시거든요. 하고 뭐 학교로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교회로 가서 난동을 부리고, 이러한 그 행태들이 이렇게 무리수를 쓰는 게,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나중에 특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지만 오늘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질문 대답 시간에 질문이 들어오면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